회사에서 5억을 1.5%로 빌려준다면 집값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건 단순히 좋은 복지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매수 버튼을 누르는 돈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보다 돈이 들어가는 길을 먼저 보겠습니다. 퓨처마켓에서는 오늘 5억 1.5% 대출 이슈를 한 회사 이야기로 보지 않겠습니다. 동탄 집값만이 아니라 직장권과 대출이 만나는 구조를 보겠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을 찍는 영상이 아니라 시장을 읽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는 핵심은 이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건 집을 사고 싶은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자금 조건입니다. 이 기준을 잡아야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왜 특정 지역만 먼저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의 출발점은 간단합니다. 젊은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고가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회사가 낮은 금리 대출을 제공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붙는 순간 단순한 개인 성공담이 아니라 시장의 자금 조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보통 두 갈래로 갈립니다.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보고 누군가는 과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감정보다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은 누가 맞고 틀렸는지보다 실제로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생겼는지에 반응합니다. 동탄을 따로 떼어보면 특이한 지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평택, 용인, 이천이 한 선으로 연결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선을 따라가면 동탄은 고립된 점이 아니라 직장과 주거가 만나는 교차점처럼 보입니다. 집은 보통 직장과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일 출근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서울 핵심지보다 회사에 닿기 쉬운 신도시가 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표라도 누가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체감 매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닙니다. 반도체 직장권에 붙어있는 주거 거점이고 젊은 고소득 가구가 가격을 다시 계산하는 무대가 됩니다. 이 지점을 이해해야 동탄 이야기를 과장 없이 그렇다고 가볍게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는 포인트는 소득입니다. 젊은 세대는 축적한 자산은 적을 수 있지만 대기업 맞벌이라면 매월 갚을 수 있는 소득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금은 부족한데 소득은 높은 집단이 등장하면 시장의 구매력 계산은 기존과 달라집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 차이는 큽니다. 현금이 많은 사람은 가격을 깎아보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은 대출 한도가 열리는 순간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집값은 결국 누가 얼마를 낼 수 있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한도 변화는 생각보다 직접적입니다. 특히 규제가 강해질수록 자산보다 대출 조건이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집을 보고 있어도 누구에게는 닫힌 문이고 누구에게는 열리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뉴스는 단순한 정책 뉴스가 아니라 매수자 순서를 바꾸는 뉴스가 됩니다. 여기서 LTV와 DSR이 나옵니다. LTV는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DSR은 소득 대비 얼마까지 갚을 수 있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막혀도 거래는 어려워지고 둘 다 열리면 같은 소득도 훨씬 크게 작동합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이 더 좁아질 수 있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넓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규제가 약한 쪽으로 먼저 길을 찾습니다. 이때 시장은 도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쉽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수요가 이동할 뿐입니다. 이걸 단순히 규제 회피라고만 보면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살고 싶은 지역, 출퇴근 가능성, 대출 한도, 미래 기대가 한꺼번에 겹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지도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활 동선과 자금 동선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사 복지 대출이 들어오면 계산식이 또 바뀝니다.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큰 돈을 빌릴 수 있다면 구매력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같은 월급이라도 얼마짜리 돈을 어떤 금리로 빌리느냐가 집의 범위를 바꿉니다. 5억을 1.5%로 빌리는 것과 4%대 금리로 빌리는 것은 느낌이 다릅니다. 단순 이자만 봐도 매달 부담 차이가 생활비 수준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화면 속 숫자보다 실제 가계부에서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체감이 의사결정을 바꿉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값을 끌어올리는 건 뉴스 한 줄이 아니라 월 상환 부담이 낮아졌다는 체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뉴스를 복지 논란보다 구매력 뉴스로 읽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가격이 16억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같은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회사 대출, 맞벌이 소득, 지역 대출 조건이 붙으면 체감 가격은 다르게 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무리한 가격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계산 가능한 가격이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부러움이나 분노로만 보면 시장을 놓칩니다. 핵심은 특정 직장권 안에서 구매 가능한 계층이 새로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시장의 판이 넓어진다기보다 특정 구간에 강한 경쟁자가 들어오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 돈이 전국 부동산을 한 번에 밀어올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 복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고 지역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국 집값 폭등 신호처럼 확대하면 오히려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전체 평균보다 먼저 움직이는 작은 구멍에서 시작합니다.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면 그 주변 가격부터 먼저 반응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작은 수급 변화가 특정 테마를 먼저 흔들듯 부동산도 국지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때 나오는 현상이 매물 잠김입니다. 집주인은 수요가 더 붙을 것 같으면 굳이 싸게 팔지 않고 매수자는 더 오르기 전에 잡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 구간부터 가격보다 심리가 앞서기 시작하고 매물의 태도가 시장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러면 거래가 폭발하지 않아도 호가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 매수자는 많지 않아도 시장의 표정은 갑자기 뜨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데도 커뮤니티와 기사에서는 시장이 갑자기 달아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착각이 생깁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래가 얇은데 가격만 오르면 유동성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상승이라는 단어보다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봐야 할 숫자가 가격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래량, 매물량, 호가와 실거래가의 간격을 같이 봐야 진짜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세 숫자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시장은 강한 게 아니라 헷갈리는 시장일 수 있습니다. 동탄이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심리는 더 복잡해집니다. 규제는 수요를 누르려는 장치지만 발표 전에는 오히려 매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시장은 정책의 내용보다 발표 전 시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대출이 줄어들기 전에 사야 한다는 생각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특히 이미 소득과 직장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다림보다 선점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심리가 붙으면 좋은 매물부터 빨리 사라지고 남은 매물의 가격표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가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장기간 높은 고정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도가 열린다는 말은 축하할 일인 동시에 본인의 현금 흐름을 더 냉정하게 봐야 하는 신호입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클릭 한 번으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출, 좋은 지역이라는 말이 있어도 출구 유동성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계획, 직장 변동, 금리 변화까지 생각하면 단순히 월 납입액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동탄 이슈를 주식시장처럼 봅니다. 특정 섹터에 수급이 몰릴 때 전체 시장보다 그 섹터가 먼저 과열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부동산을 사라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급이 쏠리는 원리를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업황 기대가 좋아지고 관련 기업 직원들의 소득 기대가 높아지면 그 기대는 주가뿐 아니라 주거지 가격에도 그림자를 남깁니다. 산업의 기대가 생활권으로 번지는 순간 자산 시장의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넓어집니다. 단 반도체가 좋다고 모든 주변 아파트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학군, 교통, 공급 물량, 단지 선호도에 따라 온도 차이는 크게 갈립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면 같은 권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넓게 해석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 한 문장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동탄이 오른다, 떨어진다 보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살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지역명이 아니라 그 지역의 다음 매수자가 실제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이번 이슈를 구매력의 재분배라고 봅니다. 같은 금리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문이 닫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사가 낮은 금리 문을 열어줍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저리 대출은 복지이면서 동시에 지역 수요를 재배치하는 장치입니다. 그 결과 시장의 경쟁자는 바뀝니다. 예전에는 현금 많은 사람이 유리했다면 특정 지역에서는 안정적 고소득과 복지 대출을 가진 젊은 가구가 강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천천히 보이지만 한번 가격 기준이 바뀌면 뒤늦게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화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석에서는 불편함보다 실제 매수 가능한 돈이 어디에 생겼는지를 보는 게 먼저입니다. 시장에서는 감정의 크기보다 돈의 위치가 더 오래 남고 가격은 그 위치를 따라 움직입니다. 반대 관점도 있습니다. 회사 대출은 특정 회사 직원에게만 해당되니 시장 전체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말도 절반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한적이라는 반론을 버리지 않되 그 제한된 영향이 어디에 집중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부동산은 평균보다 주변 사례에 더 민감합니다. 옆 단지에서 높은 가격 거래가 나오면 그 한 건이 다음 호가의 기준점이 되기 쉽습니다. 그 기준점이 반복되면 주변 매도자의 기대 가격도 바뀌고 매수자의 협상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는 비교 대상이 선명합니다. 같은 생활권, 비슷한 연식, 비슷한 평형이 많기 때문에 한 단지의 가격 변화가 주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신도시에서는 한 단지의 움직임이 주변 단지의 가격표까지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거래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하진 못해도 가격 기대를 바꾸는 앵커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숫자보다 기준점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앵커가 생기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싸다 비싸다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 언론 보도가 붙으면 심리는 더 커집니다. 젊은 대기업 부부가 샀다는 이야기는 단순 뉴스가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나 하는 질문으로 소비됩니다. 그래서 기사 한 줄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장 참여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 질문이 퍼질수록 매수자는 조급해지고 매도자는 느긋해집니다. 둘 사이의 힘겨루기가 길어지면 거래는 줄어도 호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 부진과 호가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 겉으로는 강하지만 내부는 팽팽한 장이 됩니다. 그렇다고 저는 무조건 상승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특정 돈줄이 시장을 자극할 때일수록 반대로 금리와 정책 변화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상승이 얼마나 튼튼한지까지 같이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규제가 강해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쪽은 대출에 의존해 가격을 계산했던 수요입니다. 레버리지가 클수록 민감도도 큽니다. 대출로 만든 수요는 조건이 바뀌면 빠르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민감합니다. 또 하나는 공급입니다.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거나 대체 가능한 신축 후보가 많으면 수요가 붙어도 가격 상승 속도는 생각보다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만 강하다는 말보다 그 수요를 받아낼 공급 상황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탄을 한 문장으로 좋다 나쁘다 말하기보다 하나의 실험실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대출, 규제가 만나는 실험실입니다. 실험실이라는 말은 방향을 맞추자는 뜻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가격을 움직이는지 관찰하자는 뜻입니다. 이 실험실에서 첫 번째로 볼 거는 거래량입니다. 호가가 오르는데 실제 거래가 따라오지 않으면 시장은 뜨거운 게 아니라 얇아진 것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따라오지 않는 호가 상승은 영상 제목으로는 강하지만 실제 시장 체력으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물의 질입니다. 좋은 단지는 잠기고 애매한 매물만 남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매물이 줄어드는지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물이 줄었다는 말도 좋은 매물이 줄었는지 그냥 비싼 매물만 남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세와 월세 압력입니다. 실거주 수요가 진짜라면 임대 시장에서도 일정한 압력이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매만 보면 반쪽입니다. 전월세가 같이 압박을 받는다면 실거주 수요가 더 강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회사 대출의 지속성입니다. 조건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대상자가 얼마나 넓은지, 실제 실행 속도가 어떤지가 구매력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조건이 넓고 오래 유지될수록 시장 영향은 커지고 반대로 좁고 일시적이면 영향은 제한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책 반응입니다. 특정 지역이 과열로 보이면 규제 가능성이 커지고 그 가능성 자체가 다시 시장 심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정책은 시장을 식히기도 하지만 발표 전에는 오히려 사람들의 시간을 앞당기기도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같이 보면 단순히 누가 샀다는 이야기가 시장 지표로 바뀝니다. 저는 감정적 사례보다 반복 가능한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뉴스 속 한 사례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시장을 보는 체크리스트로 바뀝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합니다. 어떤 종목이 오른 이유가 뉴스 한 줄인지 실적 변화인지 수급 변화인지 구분해야 다음 판단이 가능합니다. 주식에서 실적 없는 급등을 조심하듯 부동산에서도 근거 없는 호가 상승은 따로 걸러야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이슈의 본질은 동탄이라는 이름보다 낮은 금리의 사적 신용이 특정 지역 수요를 얼마나 키우는지입니다. 이 표현을 쓰면 조금 낯설지만 지금 이슈를 설명하는 데는 꽤 유용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사적 신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 규제가 있어도 회사가 복지 형태로 낮은 금리 자금을 제공하면 체감 유동성은 달라집니다. 즉 공식 통계의 유동성은 그대로여도 특정 집단이 느끼는 유동성은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돈을 뿌린다는 식으로 과장하면 안 됩니다. 실제 대상, 한도, 조건이 있고 모든 직원이 같은 방식으로 집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과장된 해석은 조회수는 만들 수 있지만 실제 판단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이슈가 시장에 던지는 신호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규제는 평균을 누르지만 예외적인 돈길은 국지적 가격을 흔들 수 있습니다. 평균은 조용한데 특정 지역만 시끄러운 장면이 바로 이런 예외적 돈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만 보던 시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핵심 직장권, 산업투자, 회사 복지, 교통망이 겹치는 지역을 같이 봐야 합니다. 서울만 보던 사람에게는 낯선 움직임이지만 동과 직장의 위치를 보면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택, 용인, 화성, 수원 남부권은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도체 산업벨트가 커질수록 주거 수요의 방향도 같이 재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나열되는 순간 이미 기대가 붙기 쉽기 때문에 더 차분하게 쪼개서 봐야 합니다. 다만 산업벨트라는 말 하나로 모든 지역을 묶는 것도 위험합니다. 같은 반도체 권역 안에서도 실제 출퇴근 시간과 생활 인프라가 수요를 나눕니다. 같은 산업벨트라도 생활권의 질이 다르면 가격 반응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은 여기 이제 무조건 간다는 식의 단정입니다. 좋은 내러티브일수록 가격에 이미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이야기일수록 이미 가격에 선반영됐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가장 뜨거울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필요한 태도가 흥분보다 분해라고 봅니다. 가격, 대출, 소득, 매물, 정책을 따로 떼어보면 뉴스의 자극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 다섯 가지로 나눠보면 어떤 뉴스가 진짜 수급이고 어떤 뉴스가 분위기인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만약 실수요자라면 첫 질문은 남들도 사니까가 아닙니다. 이 집을 내가 버틸 수 있는가, 금리가 바뀌어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가입니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보다 그 대출을 감당한 뒤의 생활이 지속 가능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시장을 관찰하는 투자자라면 첫 질문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다음 매수자가 누구이며 그 사람에게도 같은 대출길이 열려 있는가입니다. 다음 매수자가 같은 조건을 갖지 못한다면 내가 들어갈 때의 논리가 나올 때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은 기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미래 소득을 오늘로 당겨 쓰는 장치입니다. 소득이 안정적일수록 유리하지만 안정성은 영원한 보장이 아닙니다. 미래 소득을 당겨 쓰는 결정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검증해야 할 기간이 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리 대출 자체보다 그 대출이 만든 가격 기대를 더 조심해서 봅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거주 판단과 투자 판단이 섞이기 쉽습니다. 기대가 커진 시장에서는 실거주자도 투자자처럼 행동하고 투자자도 실거주 명분을 붙이기 쉽습니다. 이번 이슈를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동탄은 단순 지역 이슈가 아니라 직장권 수요의 압축판입니다. 이 압축판을 보면 앞으로 다른 직장권 지역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둘째, 1.5% 대출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구매력의 계산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 맞벌이에게는 자본 부족을 메우는 강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단순히 낮은 이자가 아니라 매수 가능 가격대를 바꾸는 키워드가 됩니다. 셋째, 가격 상승보다 더 봐야 할 건 유동성입니다. 팔고 싶을 때 팔리는 시장인지 호가만 올라가는 시장인지가 진짜 차이입니다. 유동성이 약한 상승은 뉴스에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한 번의 충격에 더 예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장을 무조건 낙관하지도 무조건 경고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돈이 들어오는 길이 바뀌면 가격의 첫 반응 지역도 바뀐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관점은 방향 예측보다 조건 분석에 가깝습니다. 그 차이를 꼭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져갈 기준은 하나입니다. 집값 뉴스를 볼 때 가격만 보지 말고 그 가격을 가능하게 만든 대출과 소득의 조합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 하나만 가져가도 자극적인 집값 뉴스에 덜 흔들리고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이 도움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규제 지역 지정 가능성이 실제로 시장을 식히는지 아니면 단기 매수를 앞당기는지 더 깊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편도 같은 방식으로 가격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심리의 순서를 기준으로 풀어보겠습니다.